잘 자요. 굿나잇.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일일지도 모른다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 그 누구보다 나를 힘껏 안아주고 싶을 때 이 책을 권합니다. 매일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오리 여인 에세이,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저는 총 5가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 비슷한 삶. 어릴 때는 흠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셋째 삼촌이 일으켰던 문제들이나 예전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같은 것. 그래서 가족 이야기에서는 셋째 삼촌을 쏙 뺐고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일 만한 사랑만 늘어놓았다.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니 이런 엉킨 마음이 저절로 풀리게 되었다. 친구네 남동생이 사고친 이야기나 지인이 시댁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생각했다. 한 친구는 예전에 얼마나 못된 남자를 만났는지 지금 남편에게 감사하다며 깔깔 웃기도 했다. 과거의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완벽한 가정에서 자랄 수도 없고 완벽한 연애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비슷한 삶에서 오늘도 위로받는다. 그리고 알아간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두 번째 이야기, 작게 만드는 마음. 오리 여인으로 활동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 가장 먼저 SNS 업로드를 그만두었다. 나는 팔로우 숫자보다 좋아요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림이나 글을 계정에 올리고 나서 좋아요가 1분 만에 얼마나 눌리는지 10분 뒤, 1시간 뒤,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도 확인했다. 그게 내 그림에 대한 척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좋아요 수가 적으면 무언가 부족한가 싶었다. 반대로 좋아요가 많으면 앞으로도 이렇게만 그려야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또 하나 내가 민감하게 신경 썼던 건 다른 작가의 좋아요와 팔로우 숫자였다. 나보다 훨씬 많은 좋아요를 받은 작가를 보면 스스로 못나고 자격 없는 작가가 된 것 같아 주눅들었다. 개인 계정이라고 다를 게 없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나만 외롭구나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인생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나를 작게 만드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SNS 앱을 지웠다. 습관적으로 들어가던 게 없어지니 며칠은 허전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금세 적응했다. 포스팅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타인의 피드백에 긴장할 일도 없게 됐다. 필요할 때만 SNS에 들어간 지 5개월 정도 지난 요즘 그 사이 마음이 건강해진 건지 이제 다른 작가의 작품에 좋아요도 곧잘 누른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났던 시간만큼 그 어떤 따뜻함과 동그란 마음이 내 안을 채운 기분이다. 세 번째 이야기, 질경이. 텔레비전에서 질경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질경이만 찾아 걸으면 숲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숲속 식물들은 더 많은 햇볕을 쬐기 위해 위로 자라지만 질경이는 위로 자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찾으려 숲이 덜 우거진 쪽으로 자라야 한단다. 그렇게 질경이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숲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도 위로만 쑥쑥 자라온 삶은 아니었다. 사람은 물론 일에서도 많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런 시간 덕분에 얻은 것도 있다. 나와 같은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노하우도 생겼다. 쨍하게 햇빛이 들지 않는다고, 더 높이 자라지 못한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햇빛을 받고 쑥쑥 자란 나무는 사람에게 과일도 주고 그늘도 주는 인생이라 좋고, 질경이처럼 삶이 척박하여도 헤쳐나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작은 좌표가 되는 삶도 좋다. 나도 질경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번째 이야기, 조심조심. 밤 11시 30분, 침대에 누웠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어데고? 응? 집이지. 아이고, 깜짝이야. 상기된 목소리로 어디냐고 재차 묻는 엄마. 꿈에서 내가 이를 뽑았는데 피를 너무 철철 흘려 그 모습에 놀라 깼단다. 일어나서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 바로 전화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요 며칠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칼로 종이를 자를 때도 손을 다칠 수 있으니 정신 집중하며 조심조심 잘랐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어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조심. 저녁 늦게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갈 때도 취객들을 피해 멀리 돌아서 갔다. 조심조심. 엄마가 걱정하니까 정말로 조심조심. 그렇게 며칠을 별일 없이 지냈다. 엄마의 꿈이 나를 지켜준 걸까? 아니면 엄마의 마음이 날 지켜준 걸까? 세상의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집에 일찍 와. 차 조심해. 음식 골고루 먹어. 이불 잘 덮어.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항상 조심해. 다섯 번째 이야기. 그러다 보면.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속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무언가 써내는 것을 고통이라고 느낀 적도 없으며 소설이 안 써져 고생한 경험도 없었다 말한다. 즐겁지 않다면 애초에 소설을 쓰는 의미 따위는 없다고 말이다. 애정하는 작가지만 나는 하루키처럼 술술 써내려가는 작가가 아니다. 길을 걷다가도 친구와 이야기하다가도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나는 작은 단어까지도 메모해 두었다가 글을 쓸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더듬거리며 조합해 완성한다. 최근 전기밥솥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난생 처음 냄비밥을 시도했다. 가게에서 파는 냄비밥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 꽤 고난도 요리였다. 처음 몇 번은 바닥을 태우기도 했고 말로만 듣던 3층밥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정말 가끔은 전기밥솥보다 훨씬 맛있는 밥을 짓기도 했다. 물론 몇 번의 실패 끝에 간간히 만나는 행운이었지만 아마 쌀을 글자로 밥을 글이라고 한다면 나는 작은 양은 냄비 하나를 가진 사람일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맛있고 윤기 있는 밥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설익고 볼품없는 밥이 완성된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많은 밥을 지어보는 것, 그것뿐이겠구나 생각했다. 쌀을 부지런히 불리고 살피고 짓다 보면 그중 꽤 맛있는 밥도 나올 테니까.